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하소연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지인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믿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이곳에 사연을 적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딘가의 이야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딘가의 이야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학벌, 외모, 다니는 회사까지 전부 평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평균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중간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자랐고 살아오다 운명의 여자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자랐고 살아오다 운명의 여자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가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게다가 얼굴도 엄청 이뻤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밝은 목소리로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주었는데 그 인사를 듣고 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갔고 더 이상 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고백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 제 마음을 쪽지에 적어 그 여자에게 건네주고 도망치듯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그녀의 전화는 없었고 제 마음은 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그녀의 전화는 없었고 제 마음은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밤 10시가 되던 순간 모르는 번호로 좋아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서 멀뚱멀뚱 문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둘러 받았습니다. 전화는 당연하게도 그 여자분이셨고 전화를 받자마자 까르르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죠. 전화는 당연하게도 그 여자분이셨고 전화를 받자마자 까르르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죠. 그날 날아갈 것만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얼굴도 무척이나 예뻤어요. 김희선을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들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격도 무척이나 착하고 여성스러웠어요. 흔히 말해 내조를 잘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죠. 성격도 무척이나 착하고 여성스러웠어요. 흔히 말해 내조를 잘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죠. 저는 개발직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직종이다 보니 야근이 무척이나 필수적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야근을 할 때마다 도시락을 싸서 응원을 왔어요. 회사 사람들도 제 친구들도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죠. 저도 한 번씩은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를 만나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넘도록 연애를 했어요. 저도 한 번씩은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를 만나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넘도록 연애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심각한 목소리로 제게 할 말이 있다는 그녀의 말에 불안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항상 밝고 웃음기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처음 들어보는 낮고 차가운 톤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날만큼은 처음 들어보는 낮고 차가운 톤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카페에 먼저 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놀란 제가 허겁지겁 달래주며 무슨 일이냐고 퇴근하기 시작하자 실토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우리 어떻게 사실? 저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만나는 내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만나는 내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항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로 미루곤 했었거든요. 여자친구는 형편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만난 이후로도 취직은 하지 않았고 계속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어요. 취직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집에 계시는 아프신 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집에 계시는 아프신 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것에 비해 아르바이트는 그 카페 사장님께서 양해를 봐주시기도 하고 집과 거리도 가까워서 계속 아르바이트만 했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도 충당해야지, 아버지 병원비도 충당해야지. 그래서 모은 돈이 없었거든요. 여자친구랑 어머니 둘이서 벌어도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모을 수 없기도 했고요. 돈이 없었거든요. 여자친구랑 어머니 둘이서 벌어도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모을 수 없기도 했고요. 그동안 저는 제가 많이 모아놨으니 괜찮지 않냐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여자친구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 제게는 정말 선물 같은 존재였어요.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를 제가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레기 시작했죠. 어떡하냐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자친구에게 저는 큰 소리를 땅땅 치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설레기 시작했죠. 어떡하냐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자친구에게 저는 큰 소리를 땅땅 치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모은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많이 모아두었다고 하면서요. 여자친구는 제 말에 안심이 되었는지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빠르게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기도 하고 아이까지 생겨서 여자친구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셨고 여자친구네 집에서는 면목업설 하시면서 절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렇게 3개월 뒤 여자친구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내 집에서는 면목업설 하시면서 절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렇게 3개월 뒤 여자친구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한 집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5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거의 매일같이 만나곤 했었는데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엄청나게 예민해졌어요. 조그마한 것에도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다가도 미안하다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민해졌어요. 조그마한 것에도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다가도 미안하다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임신을 하면 호르몬 때문에 여자가 힘들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저는 찍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다 맞춰주었고 모든 짜증과 화를 받아줬어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힘든 것보다 아내가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6개월 차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아내의 언행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6개월 차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아내의 언행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조금만 수가 틀려도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류앞에 한두 시간 산책을 하는 것이겠지 하며 그냥 아내의 기분이 환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한두 시간 정도 뒤 다시 집에 들어와 제게 사과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늘어났어요. 처음엔 한두 시간, 그 다음엔 3-4시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늘어났어요. 처음엔 한두 시간, 그 다음엔 3-4시간. 결국 하루가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럴 때면 나도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어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내몰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요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했습니다. 또 내몰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요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제가 건넨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를 친정에 보내고 나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있어서 퇴근 이후 아내의 얼굴이라도 종종 보고 싶어서 찾아갔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얼굴이라도 종종 보고 싶어서 찾아갔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오랜 기간을 알고 지냈던 연애 시절과 달리 180도 변한 아내의 모습에 서럽기도 하고 그런 아내의 변화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 얼굴을 보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연락도 만남도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아내의 정서가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결국 아내는 남편인 저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내의 정서가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결국 아내는 남편인 저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예전 아내의 모습처럼 돌아오겠구나 기대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아내는 홀연히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처가댁에 전화를 걸어 아내 행방을 물어도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아내는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처가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도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아내는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처가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돌아오겠다는 문자와 달리 출산 이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결국 6개월의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가댁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던 어느 날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것도 아니었어요.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던 어느 날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이었고 왼발은 신발이 어디로 간 것인지 맨발이었고 오른발은 신발이 신겨져 있긴 했지만 걸레짝이었어요. 거의 8개월 정도 만에 보게 된 아내의 모습에 저는 놀란 기분이었고 아내를 부축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내를 부축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저와 함께 지냈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에서 누군가 강제로 승합차에 태우고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납치한 사람은 2명의 남자였고 그들은 아내를 기절시킨 후 산속에 끌고 가서 장기간 감금하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기절시킨 후 산속에 끌고 가서 장기간 감금하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파행의 아내와 아이 전부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동안 아내는 매우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납치범들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때마다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닌 폭행이었으며 아내는 자신의 삶과 아이의 생명까지 위협당했습니다. 아닌 폭행이었으며 아내는 자신의 삶과 아이의 생명까지 위협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아내는 기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이의 생사는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아내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범행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자이자 목격자였지만 최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잘 하다가도 말이 도중에 잠깐씩 끊기곤 했으며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납치가 단순히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잃게 되면서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납치가 단순히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잃게 되면서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억이 흐릿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었으며 아내가 납치를 당한 곳 자체가 CCTV 하나도 없는 골목길이었으며 아내와 제 아이를 납치한 승합차의 색상과 번호를 알 수 없어서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CCTV 하나도 없는 골목길이었으며 아내와 제 아이를 납치한 승합차의 색상과 번호를 알 수 없어서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대했고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님께서 제게 연락해 알려주신 단서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아내의 진술에 의아함을 품었다고 했으며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억 자체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시감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억 자체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시감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일관적이지 않고 매번 바뀌는 아내의 진술에 어쩌면 아내가 가장 수상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아내의 정보를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담당 형사님께서 형사의 직감이셨던 건지 만약 모든 것이 아내가 벌인 자작극이라면 아내가 출산한 아이와 연관된 문제일 거란 확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것이 아내가 벌인 자작극이라면 아내가 출산한 아이와 연관된 문제일 거란 확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에 찾아가 아내의 피부색을 물으셨다고 하더군요. 산부인과에서는 다행히도 아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내는 모든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연애하던 기간보다 더 오래된 만남 상대가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연애하던 기간보다 더 오래된 만남 상대가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7년이란 시간 동안 만난 남자는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흑인 래퍼였으며 두 사람은 서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즐기기만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만나던 도중 제가 나타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흑인 래퍼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미래가 불분명하고 불안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계속 즐기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가 불분명하고 불안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계속 즐기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덜컥 생긴 거였죠. 아내는 고민에 빠졌고 임신한 날짜를 유추했을 때 저와 흑인 래퍼 둘 다 아빠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가 좀 더 유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의 결혼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저와 결혼은 하게 되었는데 기 때문에 저와의 결혼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저와 결혼은 하게 되었는데 초음파상으로는 아이의 피부색을 알 수 없으므로 불안감이 점차 엄습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의 아빠일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는 도둑 출산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고 비명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은 모두 계획된 연기였던 거였습니다. 땀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고 비명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은 모두 계획된 연기였던 거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도 제 아이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는데 태어난 아이는 흑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행방이 묘연했던 납치를 당했고 어딘가에 갇혀있다던 그러던 와중에 아이까지 뺏겼다던 그 8개월의 기간 동안 아내는 흑인 래퍼를 찾아가서 아이를 맡겼고 함께 알콩달콩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간 동안 아내는 흑인 래퍼를 찾아가서 아이를 맡겼고 함께 알콩달콩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신고를 할지 말지 너무 불안해지기도 했고 이 모든 사실을 제게 들켰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자작극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자작극이었던 거였습니다. 상처투성이 몸을 만들기 위해 산에 올라가 일부러 오르막길에서 굴러가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혔고, 신발도 한 짝은 버려버리고, 신고 있었던 것은 발로 받고 사포로 갈아내고,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 너덜너덜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사포로 갈아내고,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 너덜너덜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직접 이동해서 마치 그제서야 겨우겨우 탈출한 것 마냥 꾸몄던 거였습니다. 아내가 시외버스를 이용한 내역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었고, 아내는 그제서야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새롭게 아내의 진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처참한 진실은 제게 빛으로 날아 꽂혔습니다. 새롭게 아내의 진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처참한 진실은 제게 빛으로 날아 꽂혔습니다. 모든 것이 아내의 자작극이었던 것에 저뿐만 아니라 처가댁과 저희 집 어른들 모두가 정말 깜짝 놀랐고, 저희 어머니는 처가댁에 찾아가서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돌아오셨습니다. 처가댁에서는 제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딸을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눈물로 호소를 했고, 아내 또한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평생 그 아이와 마주치기도 하지 않을 테니 넘어가 달라고, 앞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도록 빌면서 평생 그 아이와 마주치기도 하지 않을 테니 넘어가 달라고, 앞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역겨웠고 저도 모르게 뺨을 내려쳤어요. 아내는 제게 내팽개쳐졌으면서도 아득바득 제게 다시 다가오는데 너무 징그럽더군요. 제가 알던 그 여자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제가 임신기간과 가출기간을 합쳐 1년의 시간이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절 기만한 부분과 그러한 아내의 치밀한 계획과 연극의 혀를 내둘렀고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절 기만한 부분과 그러한 아내의 치밀한 계획과 연극의 혀를 내둘렀고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현재 저는 흑인 래퍼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벌금을 맞은 상태더라고요. 어렵겠지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를 요구하는 중이고 아내는 끝까지 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를 요구하는 중이고 아내는 끝까지 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제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제 미래를 맡기고 싶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끔찍한 두 얼굴을 목격하게 된 저는 아직도 제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믿겨지지 않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제게 너무 유리한 상황이라 혼인 취소 요구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님 말로는 제게 너무 유리한 상황이라 혼인 취소 요구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뜯어낼 수 있는 만큼 정말 온 힘을 기울여 뜯어낼 겁니다. 제가 상처받은 만큼 아내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참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